안녕하십니까. 조영달 교수입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저희들의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습니다. 대략 55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등장한 셈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공적인 논쟁 문제를 학교에서 또는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일은 또 그 일에서 교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보고 논쟁 문제를 학교에서 다루는 것에 찬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육의 정치화와 학생들의 미성숙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적으로 논쟁적인 문제들을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며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인교육대학의 사회교육과의 정문성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대학 윤리교육과의 추병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대 부설중학교의 이병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사실 오랫동안 논쟁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해오셨고 또 현장에서 다루어오셔서 오늘 좋은 토론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우선 그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 논쟁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간략히 짚어보는 것은 저희들 진행을 위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논쟁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논쟁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추 교수님께서 우선 먼저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쟁의 준거 자체가 지금까지 논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논쟁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 사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다양성에서 유래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타당한 근거를 갖춘 의견 불일치를 생성을 해서 사회적인 합의점이 부재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를 가리켜서 논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이런 개념 저희가 어떤 논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금기시하거나 타부시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논쟁의 질적 기준에서는 논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를 갖춘 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고, 이런 타당한 근거를 갖춘 의견들이 상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보편적인 관점이 부재한다든지 사회적인 합의점이 부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감정과 견해에 의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논쟁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또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오늘 핵심적인 문제일 텐데요. 그러면 저희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행하는 정책은 타당한가? 이 질문은 논쟁적인 질문입니까? 예, 저는 당연히 논쟁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고대 철학자라든지 정치 사상가들이 고민했었던 형식적인 평등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평등이냐의 문제가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그 논쟁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줘야지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70%라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된다는 양측 모두 사실 나름의 타당한 근거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문성 교수님 오랫동안 논쟁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해오시고 하셨는데, 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좀 보태실 사안이 있으면 좀 보태해 주셔도 좋고, 또 하나 이제 논쟁 문제하고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토론 문제나 단순한 법적인 이제 논쟁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이제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논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회 문제죠. 그러니까 공공 문제 또는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공공의 관심을 갖게 되려 그러면
일단 그 문제 자체가 그 사회 질서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큰 변화를 오거나 해야 되고 또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느껴야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미국의 흑백 문제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다가 이제 사람들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게 문제화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 얘기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생겼는데 대안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논쟁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독일에 연구하러 갔다가 제가 저출산 한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명한 학자한테 저출산 독일은 정책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보고 혼을 내면서 어디서 감히 저출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떻게 국가가 개인에게 애를 놓아라 마라 하냐.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보편적 어떤 큰 윤리 그거 하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아까 우리 예를 들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대안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여러 개 나왔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이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검찰이나 재판에서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요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논쟁 문제가 되고 그럼 따진다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이나 토의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토의는 이제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냐로 이렇게 모아가는 거라고 하면 토론은 이미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할래 하는 게 이제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논쟁 문제가 생기면 이 토의와 토론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이제 최선의 안을 찾아가는 그 방식인데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서 뭐 누구도 이제는 이 논쟁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삶 속에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죠.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병현 선생님 현장에서 직접 이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논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추가하거나 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논쟁 문제들이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들과 관련을 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수준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런 주제들은 또 피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이제 학생들이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보다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주제들을 많이 선정하게 되는데요. 아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논쟁 문제가 아니어야 하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논쟁 문제 수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주제들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교사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폭이 많이 좁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병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 수업이니까 논쟁 문제 자체도 교육 과정과 관련돼야 하고 또 이 학생들의 흥미나 이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문제의 성격 자체가 어떤 성격일지라도 학생들에게 있어서 논쟁적이면 논쟁적일 수 있다. 이제 이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서 추 교수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논쟁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논쟁적인 이슈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하고는 교육 현장에서는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뭐 교육 과정에 안 들어있다라든지 또는 뭐 그것을 교사가 소화할 능력이 없다면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교적인 이념이 뭐 어떤 깊이 개입돼 있어서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울 때는 사실 그런 것은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논쟁 이슈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학생들의 삶에서도 중요한 이슈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서 합의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그 개인적인 견해가 간혹 뭐 예를 들어서 무지라든지 또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가지고서 반대를 일삼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사 그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이것이 정말 학생들에게 논쟁적인 문제인가를 냉철히 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논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추 교수님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하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읽은 글 중에는 이렇게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병인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이제 추 교수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떤 수준의 학생들인가 이제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는 이게 논쟁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쟁적이 아님을 인식할 수 없는 수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논쟁적인 관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성격상 논쟁적인 것인가 하고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이 실제 논쟁적인 성격의 문제와 학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는 굉장히 많은 이제 중요한 관점들이 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다루는 것이 과연 어떤 점에서 정당하고 유용한가 또 어떤 점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는가 이런 관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정무성 교수님 먼저 좀 말씀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은 선택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문제에 직면을 해요. 그리고 이제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더욱이 그 과거에는 좀 삶이 좀 지금보다는 단순했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 아주 소수의 권력자들이 결정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민주화가 돼서 이제 각자가 다 결정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 자체가 그냥 생활화됐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거고 우리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회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수많은 국가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서로 다른 선택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 속에 그냥 작은 문제, 뭐 큰 문제 다 있으니까 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부터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그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훈련시켜야 이 친구들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요구하는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니까 저는 당연히 이 논쟁 수업은 학교에서 아주 일반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 교수님 아마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학생들이 그런 걸 논쟁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회 문제에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한 경험 자체를 학교에서 함으로 해서 이제 민주정치에 대한 참여 역량이나 이런 것도 이제 커질 수 있다. 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 교수님 뭐 보태실? 예, 뭐 저도 정 교수님 생각에 동의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뭐 교실에서 논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마치 이 민주주의의 심장과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마치 심장이 우리 그
피를 공급을 해가지고서 우리 살아있게 만드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어떤 이런 공적인 논쟁 이슈에 대해서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논쟁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논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동의를 저도 하는 편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 논쟁 문제가 이제 강조되면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뭐 이제 독일의 사례라든지 영국의 크릭 리포트 뭐 이제 이런 사례들만 갖고 오는데, 저는 이걸 좀 다른 시각,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시각에서 좀 예. 보고 싶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89년에 유엔 아동 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네 번째가 이 참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참여의 권리에 이제 우리가 논쟁 수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자기 의견을 뭐 말할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기본 원칙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학생의 권리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논쟁 수업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 논쟁 수업의 정당성은 그래서 그 논쟁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본래적인 이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 교수님이나 저나 했었던 논쟁 수업을 활용하면서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도구적인 이득은 좀 이제 구별되어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들은 사실 대부분 도구적 이득에 많이 치우쳤어요. 뭐 심의성 기능이 좋아진다라든지 뭐 참여 기술이 좋아진다라든지 하는데, 저는 그 논쟁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제가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크릭 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논쟁 자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온갖 곳에서 논쟁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아이들의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쟁 문제 자체를 생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과 발달에 있어서 중대한 결핍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크릭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 이제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하나 더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수히 많은 이제 이 미디어의 원천들이 생겨났잖아요. 뭐 말을 뭐 생산 소비자라는 표현들은 뭐 1인서부터 뭐 기존의 미디어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논쟁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뭐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접하도록 해주는 것은 교육의 본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의 핵심은 그 자체로서 이게 일종의 학생이나 아동들이 가지는 권리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삶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도 일치한다. 이 점을 같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변호사님 혹시 현장 입장에서 좀 뭐 보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교수님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학교의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정보들이 과연 다 옳은 내용이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평소 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논쟁적인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교육하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책임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학교 안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고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은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이나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이미 논쟁적인 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걸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학습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읽은 보고서 중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상대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일정 부분 지니게 된다.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용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런 논쟁적 문제를 학교에서 다루어 나가는데 이제 학교의 현황이나 또 환경, 뭐 학교의 환경은 또 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사실은 미국도 좀 그러한 편이고 저희들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인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장애 요인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저희들이 현재의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학교에서 논쟁적 문제를 취급해 나가는데 이제 어떤 장애 요인을 저희들이 좀 지니게 될 것인가 또 이것이 논쟁 문제를 학교에서 다루어 나가는데 어떤 유의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유선생님 학교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논쟁 문제를 학교 상황 안에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수업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선뜻 교사들이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나 이런 주변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런 문제를 학교 교실 안에서 수업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만약에 뭐 민원의 제기가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부담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논쟁 문제를 다루는 것이 토론식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업 시수의 부족이라는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정 중심 평가가 중요해지면서 이런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또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수업을 토론식 수업으로 한다 이런 거는 거의 뭐 꿈 같은 일이고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그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좀 심한 말로 하면 파당적 이 너무 양극화가 심해서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취급하게 되면 주변의 민원이나 뭐 주변의 문제 제기가 많아서 이게 교사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 자체가 실제로 이걸 할 수 있을 정도의 학교 교육 과정 자체가 여력이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 교수님 좀 장애 요인과 관련해서 뭐 보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제일 큰 장애 요인은 결국 이제 교사가 느끼는 장애 예, 요인에 그렇죠. 우리가 초점이 예.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입시 위준이 뭐 하는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봤을 때 뭐 이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교사가 선택지가 이제 굉장히 좁아든다 하는 예.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논쟁 주제의 선택이라든지 논쟁 주제를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교사가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이 논쟁 수업 자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었던 어떤 사고 방식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관 자체도 이게 뭐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사회는 늘 갈등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상충하는 곳으로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어줘야지 되고 인간관도 뭐 우리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고 또 교사의 역할도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식 전달자보다는 뭐 촉진자라든지 도움을 주는 역할이 돼야지 되고
또 뭐 학생을 보는 관점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존재로 봐야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이런 의식의 전환. 그런데 의식의 전환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 그 바깥에 이제 이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교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치 속으로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 있습니다. 그 혹시 정 교수님 또 네, 저도 조금 보태면은 예. 이제 아까 우리 교사가 느끼는 그런 그 압박 이런 거 말씀하셨는 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이 그동안 너무 교육에 개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교사가 뭐가 무서워서 예? 그 의식을 하겠습니까? 최근에 뭐 정치적인 거를 학교에서 다루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그분이 의심스러워요. 뭐가 불안한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주제를 다루면 당연히 뭐가 옳고 그른지 드러나고 뭐 또 이제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것도 뭐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제발 이제는 그 교육계에 개입하지 마라 정치적인 이런 거는 예.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이제 논쟁 수업을 할 만큼 이제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 질문을 던져서 교사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은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성은 옳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역량이라는 게 결국 해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대로만 된다면. 그래서 아까 이슈 얘기했지만 이슈의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그걸 과정에 참여해보는 수업, 이걸 지금 2015가 추가할 수 있으니까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서 이제 치열한 입시 경쟁은 점점 완화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교육 정상화도 될 것 같고, 또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사의 수준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교사들이 그동안 역량을 발휘를 못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논쟁 교육과 관련해서 이 보이테스 바하 원칙, 3가지 원칙, 뭐 거의 세계 표준으로 잡으려 했지만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생각과 주장을 보장하고, 두 번째는 논쟁은 논쟁 그 자체로 가르치고, 세 번째는 학생 개인의 이익에서 출발하라. 이 3가지 원칙만 딱 지켜주면 학생들이 참여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만 장애 요인은 아까 제가 정치 문제 잠깐 얘기했지만 아직도 많은 좀 기성세대 일부는 이제 학교에서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좀 이렇게 그래서 이 다친 문제만 좀 풀고, 자꾸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민주시민 교육 정책 하는데 이제 반대 의견들이 많은 이유가 그걸 자꾸 정치 교육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육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는 충분히 됐는데, 이 미투에서 보듯이 뭐 기업에서의 갑질, 뭐 가정폭력, 학교폭력, 뭐 스포츠계, 성추행 이런 것들처럼 생활 속의 민주화가 아직 한참 멀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속의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받아만 들이면 그 과정에서 논쟁 수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말씀 가운데 저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정파적 관점이 학교 현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자제해야 할 점이다. 이제 그 점 저도 굉장히 깊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두 가지 굉장한 좀 깊이 있는 우려는 이건 사실은 선생님들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꼭 뭐 선생님들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와 관련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외국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저널리즘 자체가 굉장히 양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SNS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생들의 논쟁적인 문제를 위한 교육의 자료나 이제 증거와 관련해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여러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하나 이제 있어 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오늘날 그 우리 학생들은 일종의 디지털 원주민이고 오히려 선생님들이나 저희들은 좀 이주민 비슷하게 학생들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있어서, 과연 이제 이런 밀레니엄 세대 학생들의 어떤 원주민적 특성을 이제 과연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문제를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선생님들한테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사실은 좀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지적들은 상당히 우리가 유의 깊게 주의해야 할 지적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온 몇 가지는 좀 이제 저희들이 좀 정보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만은, 이게 몇 개 이제 다른 외국의 차원에, 아까 독일의 경우에 이 보이텔스바흐 협약, 이것도 이제 논쟁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자료가, 외국의 자료가 될 것 같고, 제가 또 찾다 보니까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이 젠투름 폴리스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또 아까 추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크랙 보고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요한 대표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저희들의 좀 중심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논쟁 문제를 다루는데 과연 교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좀 다뤄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우리 정무성 교수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 교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인용하고 있는 사람이 켈리인데, 이분은 이제 네 가지 입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첫째는 아예 논쟁 문제는 다루지 마라.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그 우리 과거에 좀 그랬지만 하나의 입장만 그냥 올바로 전달하는 것처럼 다루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 다루되 교사는 학생들이 눈치채지 않게 철저한 중립을 지켜라. 여기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는 교사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하라.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이 켈리는 이제 그 네 번째를 그 권장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약간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네 번째를 어떻게들 많이 해석하냐면, 교사가 그래도 아이들이 아까 좀 미성숙하니까 좀 합리적 방향,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유도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잘못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였지만, 이제 켈리는 이제 좀 더 앞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사가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나도 n분의 1이다. 학생들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n분의 1인데 나도 이 논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자기 이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해라, 나처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하듯이 근거를 가지고 해라. 여기 교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는 n분의 1이다. 예. 그래서 이 네 번째 입장을 이제 좀 권장을 했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약간 정치적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라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앞에 제가 그 말한 세 가지 입장이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다루지 않는 것조차 그거 다루지 마. 말하면 안 돼. 그거 하나만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철저한 중립을 지키는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모든 대안들이 다 동일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려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교사가 정말 공정하게만 진행한다면, 그래서 학생들도 저는 그냥 선생님도 그냥 n분의 1이구나 라는 것만 느끼는 그냥 자연스러운
듀이가 말하는 그 교실의 민주화가 되면 그 켈리의 주장이 맞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켈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교실이라고 하는 것의 개방적 분위기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민주적인 정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죠. 그것이 충족된다면 교사도 일개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사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사회자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건 이상합니다만 반대 의견도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과연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학생들이 교사가 내가 n분의 1이다라고 말한다 해서 n분의 1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문화가 또 한번 따져봐야 할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뭐 이거는 좀 순서를 달려서 우리 현장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추 교수님. 예. 네, 학교에서 이런 논쟁 문제에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안 돼,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어라고 한다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주제에 빠져들지 못하고 좀 밋밋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교사가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교실 안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교사도 의견을 말하고 학생도 그 교사의 의견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뭐 저희들 지금까지 강조한 대로 이걸 할 수 있는 교실 문화가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로 저희 주제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뭐 꼭 사회과뿐만 아니라 제 전공이 이제 저희 도덕교육에서도 예. 도덕 문제에 대해서 교사가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논쟁거리였어요. 논쟁이죠. 예. 뭐 그 켈리처럼 입장을 밝혀야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뭐 토마스 리코나 같은 이제 사람들은 밝혀야지 된다라고 보지만 또 뭐 많은 학자들은 뭐 뭐 헤스라든지 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 6가지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뭐 학자들도 있고 한데 또 이렇게 뭐 균형적인 역할을 또는 뭐 중립적인 공정한 의장형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저는 우선 그게 이 사람들의 논의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정된 역할로 보느냐. 예. 교사의 역할은 논쟁 수업에서 저는 상당히 유연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소수에 있는 아이들의 편을 서서 뭐 논쟁을 더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뭐 이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동조 압력이 많잖아요. 뭐 특히 학급에서 뭐 권력이 좀 있다라든지 뭐 거기에 동조하고자 할 때 뭐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든지 해서 이렇게 유연해질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예. 교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말을 하는 것만 가지고서 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수업 자체에서 교사의 뭐 얼굴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음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또 뭐 학생들과 뭐 SNS를 통해서 했을 때 어디에다가 선생님이 좋아요를 누르는지, 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표명해야지 된다, 표명해야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이렇게 연속선에다가 놓고 보는 것들이 좀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지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선생님들이 이 논쟁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불편함을 적게 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읽었던 한 글에서는 이제 그런 교사 역할을 교사가 수업 자체를 이렇게 좀 스스로 연구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탐색해 나가는 존재로서의 교사,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또 이제 추 교수님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좀 캐치한 부분의 하나는 그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 자신이 이렇게 활발한 그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학교에 오는 학생도 있고, 또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일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불균형, 참여의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좀 중재를 하고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탐색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교사 역할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저희들 이야기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한 가지만 저희들이 좀 더 짚을 수 있다면, 이 사실 상황이 좀 이 코로나 사태 후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면대면 수업을 위주로 하던 상황에서 원격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아마 우리 이병현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논쟁적 문제들을 이제 면대면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원격으로 한다든지 비면대면 상황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또는 기존의 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뭐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게 있으면 좀 소개를, 직접 수업도 하시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중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한 상황이어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으로 수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과제를 부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처음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한 상황에서는 수업에 제약이 굉장히 많겠다, 그냥 단순히 지식 전달에만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논쟁 문제 수업을 그러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하지 못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면 뭐 교사가 그 수업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학생들은 그걸 보고 그 이후에 뭐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뭐 실시간 채팅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또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별로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가능할 수 있겠다. 면대면으로 하는 것만큼 생생하게 진행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이 나름의 장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아까 또 이제 교실 안에서 소수의 목소리인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온라인 수업으로 논쟁 문제 수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그런 소수의 목소리를 가진 아이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덜 느끼는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온라인 수업만의 또 논쟁 문제 수업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이 시대도 바뀌고 또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또 학교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학교는 실제 사회의 일종의 거울로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민주주의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하고, 또 학교 교육에서 논쟁적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관용의 자질도 키우고, 또 그런 여러 역할을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깊이 진행되어 와서 학교가 과도한 정치화의 장이 될 것 같다는 우려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 교육의 저력과 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우리 민주주의 성장의 기반을 다져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